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다.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더 싸울 수도 있고 가깝기 때문에 더 소홀할 수도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끌어안을 수가 있죠. 요즘은 가족이라고 해서 매일을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은 다 연휴라고 해서 쉬는데 내가 내세울 게 없다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버리는 건 너무 슬프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가족과 다들 함께하고 계시겠죠. 9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9월 27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였습니다. 박효신 씨 정말 노래 잘하시죠? 개인적으로 정말 뭐랄까 존경하는 그런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에요. 되게 발성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자신의 목소리의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정말 많은 톤을 연구하고 많은 소리를 내시고 심지어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보컬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데뷔 앨범도 엄청나게 명반이고 그때도 보컬 자체가 그냥 완성형이었거든요. 근데 끝없이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자, 뭐 오프닝에서 얘기했듯이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추석이 왔어요. 2015년 추석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TV로 뭐 명절 명화들 보시면서 그간 못 보냈던 뭐랄까 이야기들, 못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것도 나누시고 쉬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좀 푹 생각 내려놓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연락이라도 하셔서 통화라도 짧게 말고 길게도 좋죠. 근데 사실 가족끼리 길게 통화할 뭐랄까 그런 기회가 잘 없기도 하고 명절은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연락을 하고 목소리를 듣고 하면 뭔가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짐을 느끼실 테니까 전화하셔서 명절 즐겁게 보내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라고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또 함께합니다. 추석인 만큼 집안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영화 경쟁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추석 연휴에도 외롭게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잠시 후에 재미난 영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추석 특집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산업, 윈가드, 렉서스, 대한항공, 켈포스와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
추석 연휴라고 하면 극장가의 성수기로도 불리는데요. 멀리 극장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관객 수가 영화의 의미나 작품성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많은 관객이 선택한 영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재미와 볼거리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더 의미가 있는 1000만 관객 영화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자, 영화, 경영, 경제, 건축, 게다가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즐거운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네, 해피 추석이에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뭐 추석 어디 안 가시나요? 추석이요? 추석 때 애 봐야죠. 어디 가요? 네. 애 아빠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군요. 특별히 어디 안 갑니다. 네. 뭐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1000만 관객 위주의 이런 영화들 쭉 이야기 나눌 텐데 영화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숫자잖아요. 1000만. 네. 최근에는 사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멀티플렉스. 1000만이 뭐 발에 채워요. 그냥. 아우 참. 아니, 사실 멀티플렉스가 이렇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 가는 것이 좀 그렇죠. 좀 더 수월해지고 네, 편해지고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엔 네.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좁아졌다고도 생각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관객이 1000만 관객을 이제 뚫기가 쉬워진. 그러니까 이게요. 멀티플렉스라고 하면 한 극장 안에 스크린이 한 열 몇 개씩 있으니 네. 열 몇 편이 상영될 줄 알았더니 열 몇 개 스크린이 영화 한 편 상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극장 가면 그냥 그 열 몇 개 스크린이 한꺼번에 관객들을 쓸어 담으니 네. 1000만이 넘게 된다. 예,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스크린 독과점이니 뭐 이런 영화계나 영화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영화 기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00년이에요. 네. 그때만 해도 1000만 영화라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2000년에 가장 많이 흥행했던 영화는 1000만을 못 넘은 그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400만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친구였어요. 친구가 800만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 영화가 800만이야? 뭐 이랬죠. 근데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몇백만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관객 집계가 안 됐거든요. 관객을 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몇 명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관객 집계는 왜 안 됐느냐? 지금은 멀티플렉스로 전국 단위로 전산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니까 누르면 다 알 수 있지만 맞아요. 당시만 해도 사람 숫자를 하나 다 셌어요. 극장주들이.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다 보고했어요. 그 서울에다가 몇 명씩 와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틀린데도 받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걸려면 필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프린트라고 합니다만 프린트가 뭐 수백 번씩 제작돼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돈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 한 수십 번 건 다음에 프린트를요. 네. 그 지방에다 내려보내요. 지방에서 또 수십 번 거는 거예요. 네. 그럼 옛날 관객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비가 내려요. 필름에서. 하도 많이 돌려서. 근데 그렇게 필름을 넘겼을 때는 그 필름 자체를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극장들이 몇 번을 걸든 상관이 없어요. 이 관객 숫자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 이런 영화가 뭐 단성사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관객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에서는 훨씬 많이 들었겠지만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뭐 요즘 지금 음원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집계를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거죠. 플랫폼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렇죠.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집계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각 극장들과 이제 배급사라고 하죠. 네. 이른바 뭐 이런 회사들에 전화 걸어서 그 영화 얼마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든 숫자를 집계해서 그냥 나름대로 이른바 박스 오피스라고 하죠. 순위를 내는 게 네. 그게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처럼 숫자만 딱 누르면 바로 딱 나오는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1000만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안드로메다로 가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 거예요. 아니 무슨 5천만 명 인구 중에 어떻게 1000만이 나와? 뭐 5명 중에 말이 돼 그게? 내 그게 주변에 말이 물어봐도 돼? 안 본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초의 1000만을 넘는 영화가 등장하죠. 어떤 영화죠? 그게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실미도입니다. 실미도가 1000만을 넘을 줄이야. 아, 저도 실미도 진짜 언제 봤죠? 봤는데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보고 그 이후에 또 뭐라 케이블 방송에서 또 해줘서 또 보고 네. 볼 때마다 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어떠한 맞아요. 그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강우석이라고 하는 네. 투캅스부터 이제 공공의 적부터 한국 영화의 스필버그라고 불렸던 이 인물이 실미도를 만들면서 역시 기량을 발휘하면서 한국 영화의 1000만 기록을 달성하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강우석 감독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것도 상징적이에요. 90년대에 한국 영화는 강우석이라는 감독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흥행의 귀재였죠. 네. 그러면서 이 감독이 이제 기량을 발휘해서 실미도로 1000만을 끊는데 네. 이게 흥미로운 건 그때 개봉했던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영화한테는 여름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영화를 개봉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이건 약간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1년에 영화가 굉장히 많이 개봉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개봉할 수 있는 기회가요. 정확하게 50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1년에 52주잖아요. 네. 개봉할 수 있는 거는 뭐 요즘은 옛날에는 금요일 개봉했고요. 네. 요즘은 뭐 이제 수요일도 개봉합니다만 결국은 앞선 영화가 있으니까 그 영화가 상영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개봉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게 1년에 52주 중에서 언제를 계산해서 이때 난 개봉을 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두 달, 세 달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리고 언제는 관객이 너무 없어서 개봉해봐야 흥행을 못해요. 하다 보면 결국은 개봉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한두 주밖에 없거든요. 그 주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실미도가 크리스마스 때 여름을 피한 거죠. 이때도. 네. 이때 개봉을 합니다. 1000만이 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한 번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다고 2004년도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도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이 영화가 드디어 이 연타석으로 1000만을 넘게 되죠. 2003년도, 2004년도. 그렇죠. 근데 이게 2004년도 2월 5일이거든요. 네. 요게 또 설날이죠. 추석과 설날은 역시 한국 영화를 위한 음력 날짜여서 음력 연휴이기 때문에 네. 요때 개봉을 해서 또 1000만이 넘습니다. 이 사실 두 영화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네, 맞아요. 한국의 어떠한 역사, 근현대사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다룬 네, 그런 작품들이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때 이 1000만의 공식이 만들어져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일단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맞닿아 있죠. 네. 그게 한국 전쟁이 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비극이 되었든 그래서 영화와 현실의 접점이 있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관객들이라면 영화가 재미있든 없든 한 번쯤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영화를 보고 나면 엄청난 그 볼거리를 보여주죠. 네.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 씬. 예, 전쟁 씬들을 보여주면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못지않게 이제 그 눈요깃거리를 보여준다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당시에 제가 기사를 쓸 때 태극기 휘날리며를 태극기 휘말리며를 잘못 써갖고 망신 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휘 말린다니요. 막 완전 말렸네요. 완전 휘말렸죠. 참. 어쨌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흥행 코드를 만드는 이 네. 두 가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네. 지금의 1000만 영화조차도 현실과 접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볼거리들 그러니까 시각적 눈요깃거리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왔나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1000만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게 2005년도 이제 이때도 12월 말이었는데요. 네. 왕의 남자. 어허. 이거는 정말 뭐랄까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요 아직까지도 네. 왕의 남자가 왜 1000만이 됐는지 이해 못하는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저요. 공감합니다. 네. 이게 왜 1000만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도 이 왕의 남자는 천만 공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게 왕의 남자가 연산군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현실과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가 무슨 이유로 이 천만 영화가 이 영화가 흥행이 천만이 넘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영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의 판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왕의 남자라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코드들을 많이 건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한 영화에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매니아층들, 그 집약되어 있는 그 민감한 코드들에 대한 그게 동성애가 매니아층들이 되었든 네. 아니면 뭐 또 왕에 대한 조선이라든지. 조선 시대의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뭐 예를 들면 뭐 광대라든지 네, 그런 그렇죠. 뭐 네, 천민과 왕과의 관계 네. 뭐 등등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 같아요. 그 여러 뭐 매니아층들을 흡수하면서 네. 그들의 입소문을 이제 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예상. 네, 이제 그거 이어지는 얘기일 텐데 이 영화가 1230만 명 정도가 들었는데 그때 이 영화에서만 이 영화 이후에도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아주 많이 등장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영화를 또 보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이 매니아들이 꼭 있는 것이다. 매니아들이 많이 본 이유일 것이다라고 확신한 거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건 매니아들의 정말 10번 이상씩 봤어요. 뭐 티켓을 10장 갖고 있는 것을 인증하신 분들도 네, 계셨고 맞아요. 네. 상당히 그건 전 재밌는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그만큼 또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발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뭔가 그런 새로운 관객의 형태? 그렇죠. 말하자면 영화도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왕의 남자의 독특한 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드롬 같은 현상을 나오면서 한 관객이 영화 10번씩 보면서 1230만 명이 봐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1000만 관객을 그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1000만 영화가 벌써 3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마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때까지 이 영화 3편 다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1000만 영화라니까 또 이게 사실 이게 그 경제학 용어에서 보면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 시끄럽게 떠들면 따라가서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반대 용어가 있어요. 스납 효과라고 해서 이제 남들이 본 영화는 또 나는 안 봐. 라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향들이 소비자의 성향들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들인데 이 1000만이 3편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00만 영화 난 안 봐. 이게 이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슬슬 1000만 영화 다 보다가 1000만이야? 그럼 나는 1000만을 안 볼래. 라는 관객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오게 되죠. 재밌네요. 1000만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주원의 천만에요.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애주원의 천만에요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미드나잇 스포일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대 1000만 관객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다음 영화는 뭘까요? 그리고 나서요. 네 번째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영화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영화인데 2006년 7월에 개봉했던 괴물입니다. 1300만 명이 넘어요. 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관객이 들어왔고 그리고 괴물의 특징은요. 그 블록버스터이면서도 작가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정말 괴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인 비주얼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괴물의 어떤 그 무지막지한 뭐 이제 고질라 같은 파괴 장면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아이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황당무계한 액션, 그러니까 코미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박해 씨가 연기한 운동권이었던 어떤 인물이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던지지만 마지막 순간에 화염병을 잘못 던져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블록버스터에선 존재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맞죠. 정말 모두를 긴장 속에 몰아선 다음에 갑자기 힐소를 머금게 한다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괴물에 등장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연출과
그러면서 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어떤 그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괴물이 또 독특한 점은요. 개봉 날짜가 2006년 7월 말이에요. 여름이네요. 예. 그 무슨 얘기냐? 한국 영화의 블록버스터 천만 영화들이 마침내 헐리우드의 아성이었던 여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요. 괴물이 개봉할 때쯤에 아유 이 시장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유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괴물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고질라도 아니고 아무리 잘 CG 잘 해봐야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길들여진 한국 영화 관객들한테 통하겠어? 통했죠. 완전 제대로 통했죠. 네. 적중했고 심지어 적중했죠. 130만이니까 1,300만. 1,300만이니까 지금 그 영화가 2006년도에 나왔어도 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을 깨는 거는 사실 천만 기록 중에서도 좀 상위 클래스. 네, 이 영화는 전체 클래스에서 4위인 것인데 이 정도쯤 되면 엄청난 흥행력이었죠. 이게 가능했던 건요. 그 여름 시장을 장악하고 네. 그리고 이어진 추석 시장까지 쭉 흥행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연타석 홈런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자리 잡은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름 시장 해볼만 하구나라가 돼요. 다음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괴물 이후에. 아마 여기까지도 아마 대부분 관객들이 아마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괴물까지요? 이제 이 괴물까지도 아마 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영화가 이제 2009년도에 개봉합니다. 2009년도. 역시 여름 7월 말에 개봉해요. 근데 2006년도에 괴물이 개봉했는데 네. 2007, 2008년도에는 천만 관객이 든 영화가 없었네요. 없었죠. 그러면서 천만이 없는 있느니 뭐 천만 언제 나오느니 2006년도는 월드컵 때문이 아닐까요? 뭐 그렇죠. 뭐 그런 지점도 있었겠고 네. 그리고 2007, 8년도가 한국 영화한테 그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투자했으나 다 흥행이 안 됐고 천만 영화 노렸으나 실패하다가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라는 영화로 또 천만을 넘깁니다. 해운대가 2009년도예요. 네, 근데 이제 윤재균 감독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윤재균 감독은 두사부일체 같은 영화를 만든 이른바 글쎄요, 이걸 동의하시지 않는 관객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한 사회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코미디 안에 사회적인 문제를 넣어요. 네. 두사부일체 같은 영화 안에서도 코미디, 조폭 코미디라고 하는 그렇죠. 전형적인 장르였는데 그 안에 이제 사학비리 이야기를 넣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내는 감독이에요. 윤재균 감독은 원래 CF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CF 이 광고 쪽에서 일했던 분이고 그 영화 데뷔하기 전에는 그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10만이 엔터 펀드라고 해서 그 영화 제작비를 인터넷을 통해서 아름아름 한 푼 두 푼 모으는 이런 인터넷 펀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나리오 써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윤재균 감독이 데뷔하기 전에 엔터펀드 팀장이었을 때 만났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될 줄 알았으면 친해져 놓을 걸. 네. 어쨌든 그래요. 해운대라는 영화도 가족애가 있고 그렇죠. 또 어떤 해운대라는 지명을 또 제목으로 쓰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에 계신 분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부산 사람들은? 이게요. 그 부산 관객 이 인구보다 많이 봤는데 그 재난 블록버스터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준 영화기도 해요. 재난 블록버스터의 전형성을 따르거든요. 아주 평화로웠던 소시민의 삶이 있었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오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된다. 뭐 이건 전형적인 재난 블록버스터인데 그런 재난 블록버스터를 완벽하게 구현해내죠. 천만을 넘겨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재난 영화가 된다라는 거 보여줘요. 사실은 이전에도 재난 영화가 여러 번 시도되었어요. 네. 하지만 족족 실패하면서 한국에서 재난 영화는 재난이다 였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선입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게 되죠. 자, 그럼 해운대 다음으로 무슨 영화가 있나요? 이렇게 해운대가 흥행을 하고 났더니 이제 천만 영화가 흔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만 영화는 한국 영화에서만 만드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영화가 2009년도에 했던 아바타고요. 이제 외국 영화도 천만을 하게 되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이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사랑하는 감독이고 맞아요. 타이타닉 때문에도 이미 우리 한국 관객들한테는 익숙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꾸로 된 건데 그 한국 영화가 만들어놓은 시장 덕분에 할리우드 영화들이 천만 관객도 넘겨버리는 이제 거꾸로 된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한국 영화가 외화를 견인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밌게라기보다
신기하게 봤죠. 네, 신기하게 예, 뭐 눈요기 했습니다. 신기한 영화예요. 신기한 영화. 멋진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좀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바타 이후 네.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암살 때문에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최동원 감독의 그렇죠. 도둑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천만 영화의 역사를 보면 한국 영화의 어떤 그 발전상을 알 수 있어요. 네. 단지 천만을 넘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르가 변두리 장르에서 주류 장르가 되죠.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 재난 블록버스터가 네. 이제 주류 천만도 넘길 수 있는 주류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90년대 한국 영화는요 오직 로맨틱 코미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영화가 발전하려면 장르가 다양해져야 되는데 네. 천만 영화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장르가 늘어나죠. 2012년 7월에 역시 이때도 7월이죠. 도둑들이 개봉하면서 도둑들은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K-pop 무비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전형적인 장르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범죄를 주로 다룬. 그렇죠. 장르의 힘으로 천만을 넘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중요한 점은요. 이전에 이제 실미도나 해운대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들이 현실과 접점을 만들어서 이른바 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에 기대어서 천만이 되었다면 네. 도둑들은 그냥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도둑들끼리 찍고 까부는 소동극인데 그런 소동극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세대의 관객들과 실미도 세대, 이제 벌써 실미도가 2003년이었고 네. 도둑들이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사이 만에 관객들의 청양과 취향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네요. 관객들은 이제 구태여 극장에서까지 가서 현실에 분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영화 안에 빠져들 줄 알게 되는 관객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2012년도. 2012년 7월이에요. 역시 이때부터는 이미 그러니까 매해 7월은 그냥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가 개봉하는 달이 되었죠. 그러면서 또 같은 연도에 또 한 영화가 천만이 넘습니다. 그게 이제 광해인데 광해가 저는 광해가 천만이 넘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봤는데 극장에서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광해가 천만이 넘을 요소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까 왕의 남자 말씀드렸지만 그 요소가 분석이 되기가 쉽지 않은 영화이기도 하고. 제목 아닐까요? 왕이 된 남자가 뒤에 붙거든요. 남자를 넣은 사극은 천만이 넘는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이병헌 씨의 놀라운 연기력 덕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광해가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평범한 하지만 우리가 갖고 싶었던 훌륭한 정치인 또는 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광해가 천만을 넘기면서 또 다른 공식이 만들어지죠. 뭐냐? 사극도 천만을 넘길 수 있다. 그렇네요. 네, 이거 왕의 남자 역시 사극이었지만 광해는 정말 정통 사극이 천만 관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여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천만을 노리는 많은 영화들의 영감을 주게 되죠. 천만 영화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 안 본 영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 표씩, 한 장씩. 우리 다 평범한 천만 관객인 걸로. 2012년도까지 얘기를 했나요? 맞아요. 네. 2013년도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근데 계속 천만 영화가 나와서 이제 뭐 천만 안 넘긴 감독이 있어? 많구나. 네. 무슨 영화가 나오나요 이제? 이제 2013년도에 뜻밖의 영화가 등장해요. 저도 이 영화가 천만 넘을 줄은 몰랐고요. 네.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이게 유승용 씨가 나왔는데 유승용 씨가 이 영화와 광해까지 해서 정말 연타석으로 천만을 넘기게 되는데 그렇네요. 7번 방의 선물은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신파 영화예요. 그러니까 딸을 둔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는 사실은 지체 장애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인물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딸의 시선과 그리고 성장하여서 이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영화를 보면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울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인간이라면 안을 수 없다였죠. 아니 울리려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인간인 이상 인간이 이걸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울 수밖에 없다였어요. 심파로.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심파 영화가 천만이 넘길 정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파의 파워가 있죠. 한국 사람들한테 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한을 자극하는 영화도 1000만을 넘길 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영화 살펴보면 한국 영화가 얼마나 다양성을 갖고 있었는지 다양한 장르를 개척해 왔다는 거 보여줘요. 네. 정말 괴물 같은 블록버스터부터 이제 태극 휘날리며 같은 전쟁 블록버스터에서 이제 7번 방의 선물 같은 신파 영화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의미가 깊네요. 침범방의 선물 같은 경우 저는 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되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천만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 공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의 접점을 갖고 있다. 네. 엄청난 볼거리를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능한데 공식에서 벗어난 범주화가 안 되는 천만 영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끊임없이 이런 류의 신파 영화들이 시도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독특한 천만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게 네. 연말이었는데 2013년 말이었어요. 네. 그게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등장하죠.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송강호 씨의 연기가 아주 뭐 압권인 영화죠. 근데 소름 돋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또 한편의 천만 영화가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등장할 때만 해도 정치 영화적인 영화가 천만이 되겠어? 사실은 흥행이 잘 되면 다행이고 본전만 뽑아도 된다였는데 뜻밖에도 관객이 1,100만 명을 넘어가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이거 역시도 한국 영화 관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대 시대상하고 결합됐을 때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흥행 파워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죠. 저는 변호인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20대 중에서 안 본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변호인을 네. 안 본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 친구들은 뭐 연예인이 아닌 친구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변호인 얘기 진짜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같이 술자리에서. 특히 20대라고 하는 건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변호인 상당히 어찌 보면 영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천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1000만 영화가 좀 되면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봤다라고 네. 하면 이미 이거는 영화의 그 산업 시장의 라운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사회 현상이 되고 네.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이 시대의 대중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지를 짚을 만한 어떤 그 소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흔히 이때부터 이 즈음부터 1000만 영화의 공식 중에 하나가 덧붙여져요. 9시 뉴스에 나오면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면 1000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변호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의 천만이 쭉 나왔어요. 또 이제 14년으로 가나요? 네, 2013년에 황당무계한 1000만 영화가 나와요. 뭐죠? 저는 뭐 골백 번 더 본 영화입니다. 우리 뭡니까? 딸이 있어서 겨울 왕국. 네, 이게 사실 디즈니의 영화죠. 그렇죠. 네,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천만이 넘은 맞아요. 게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보고 온 아이들이 정말 교실 안에서 레디꼬를 불러대는데 그만 불러. 정말 레디고. 가버려 저기로. 심지어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전체적인 복합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맞아요. 영화뿐만이 네. 아니라 음악적인 부분, 그 외 뭐 개그 코드 네. 등등등. 그리고 이제 가족 관객의 파워를 보여주죠.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에 아이 하나 데리고 엄마 아빠 최소 단위 셋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워죠. 네. 이게 영화를 뭐 대부분 커플이서 둘이 본다거나 그렇죠. 데이트 코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가족 영화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2표 이상의 어떠한 티켓을 좀 판매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 번 봐요. 가족들. 이게요. 디즈니가 아이 때문에. 뭐 가족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뭐 이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너무 또 디즈니를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지금 디즈니가 가족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레디꼬 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나온 영화가 인터스텔라. 이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네. 놀라운 영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천만 영화가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이군요. 이제 명랑이 나오게 됐었죠. 그 여름에. 명랑. 그렇죠. 그게 이제 김한민 감독의 이건 1760만 명이니까 역대 최강이고 아마 거의 당분간 깨기 어려운 천만일 거예요. 네, 저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1700만이란 저는 사실 좀
뭐 쉽게 잘못되는 건가? 내가 잘못 들었나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가 1,500, 600 이 정도였거든요. 오, 역시 이 1,000만 영화 쉽게 안 넘어간다 이거죠. 아니 늦게 1,500만 명 정도 봐야 한번 봐줄까 말까. 아니 네. 1,500만이 봤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1,500만이 어떻게 나와? 뭐 그러면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네. 하면서 봤는데 보고서 나와서 한 몇 주 있다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1,600, 700 막 이러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올라갔던 숫자들이죠. 그래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량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만 넘으면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수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50m 풀에서만 연습하면 50m밖에 못 가요. 근데 100m 풀 하면 100m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라는 게 늘 사람한테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라는 게 그 사람의 한계가 되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1,000만이었어요. 네. 1,000만 넘으면 아유 많이 했지 그 이상은 불가능해였는데 2,000만도 가능하겠구나. 어떠한 이제 가까워졌으니까요. 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관객 수치의 한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 명량이라고 하는 소재,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힘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순신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역사 속 인물이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에 이 동상이 서 있을 만큼 네. 한국 관객들한테 보편타당한 소재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를 재현했을 경우 어떤 소재라면 그 소재는 무한한 흥행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죠. 자, 명량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국제시장이죠. 아하. 여기서 또 다른 지금 얘기한 명랑과 또 다른 형태의 소재의 그러니까 소재 싸움이라는 것도 보여줬는데요. 네.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어떤 세대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영화 역시도 1,000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국제시장도 이제 푸른밤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관객들은 국제시장을 정말 좋아하고 이 영화에 너무나 공감하는 반면 어떤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는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1,400만이 들었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들었네요. 이것도. 근데 이 국제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세대 공감적 코드와 또한 네. 동시에 세대 배타적 코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코드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고 그 논란의 틈바구니 안에서 1,500만 명 가까이 들게 된 거죠. 그런 논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영화라고 하나 찾진 않았을까요? 네, 사실 저는요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당하게 평가받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겪었던 이른바 산업화 세대라고 불리는 어렵게 얘기하면 그 세대들한테는 너무나 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고 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하고 공감할 만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되면서 윤재현 감독이 좀 억울하게 됐죠. 그렇죠. 영화가 영화로 보여지지 않고 어떤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어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영화가 되면요. 감독들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00만 관객을 넘긴 감독들은 더 이상 이 영화 내 영화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될지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 모두가 다 각자의 해석들을 갖고 있게 되고 자신의 영화로 만들어 버리죠. 내 품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2위였어요. 국제시장이. 네. 흥행에. 자, 이제 국제시장 넘어가서. 네. 그리고 다음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암살과 베테랑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연타석으로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것도 오래간만이에요. 그게 아마 신미도하고 태극 휘날림이었대. 즈음이었대. 한번 제가 경험해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암살에서 7월달에 개봉하고 베테랑으로 8월에 개봉해서 두 영화 모두가 다 이미 1,200만 명을 넘었네요.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사실 푸른밤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 영화 있네요. 어벤져스 있네요. 어벤져스. 15년도에 얘네 있었구나. 맞다. 2015년도에 네. 어벤져스가 1,000만을 딱 넘었습니다. 1,000만 49만. 어벤져스. 참 입이 아프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좀 폭이 넓어진 네. 한국 영화의 뭔가 소비층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아마 청취자분들은 내가 이 영화를 다 봤다라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맞아요. 17편 다뤘는데 그중에 거의 16편 이상을 보셨을 것 같고 그거 보면 당신도 1,000만이야. 이거 그만큼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우리한테 아주 일상적인 오락행위가 된 거죠. 극장 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극장 가려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머리에 동동기름 바르고 차려입고 갔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뭐 슬리퍼 끌고 그냥 툭 가서 한 편 보고 오는 게 맞습니다. 흔해졌죠. 맞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가까워졌고 그만큼 더 많은 천만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요. 오늘 추석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어서 천만관객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3부에서 돌아오고요. 신기주 기자님도 다음 주에 또 뵙시다. 네. 노래는 헤르츠 아날로그의 그땐 왜 몰랐었는지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대 우린 왜 몰랐을까 시간이 흐르고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상처가 난 두려워서 겁이 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난 그냥 돌아섰어 그땐 왜 몰랐었는지 우리가 사랑했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었는지 너도 날 사랑했단 걸 다들 알고 있었대 우린 왜 몰랐을까 마주친 눈빛이 나 그렇게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함께 있어도 못다한 얘기들, 함께 있지 못해서 나눌 수 없었던 얘기들, 그 아쉬운 마음, 남겨진 얘기들 이곳에서 들려주십시오. 추석 특집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어제에 이어서 3부는요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만나보죠. 일본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시게마츠 마호님. 남자친구와 교제해서 1개월 반이 지났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차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연락하지 않는 사람 나쁘죠? 이제 곧 겨울, 쓸쓸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버벌진트의 가을 냄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어쨌든 근데 멀리 계신 한국에서 계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푸른밤 함께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남자친구와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 되게 쓸쓸하고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1개월 반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는 사람은 전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찌 보면 무슨 일이 사정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속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예. 막 마음을 지금 당장 접는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 냄새라는 곡은 에디킴 씨랑 같이 했었던 곡이죠. 예전에 작년 가을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에디킴 씨의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표현된 곡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윤영님, 운전면허 따고 처음으로 가족들을 태워서 할머니 댁에 왔어요. 혼자 운전할 땐 괜찮았는데 괜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옷이 다 젖어 있는 거 있죠?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땀이 얼마나 났으면 옷이 다 젖었을까요? 이게 그래요. 혼자 운전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다가 이제 누군가를 옆에 태우게 되면 가족이든 친구든 옆에 타면 이게 저도 운전을 꽤 했거든요. 그래도 몇 년 했으니까 3, 4년 했는데도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셨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쌓이시면 지금보단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버벌진트 그리고 에디킴의 가을 냄새 듣고 오겠습니다. 거리마다 색깔이 달라질 때 Everywhere 이럴 때면 항상 네 생각이 나니 왜 I don't know I could smell it 스노우데이 중 alien 차창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바람에 내미 왠지 날 자극해 내려야만 했어 에디킴의 가을 냄새 듣고 오셨습니다. 버벌진트와 함께한 곡 아니죠. 버벌진트의 곡인데 에디킴이 피처링을 한 가을 냄새 듣고 오셨어요. 자, 푸른밤 가족들 사연 계속해서 만날게요. 2226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서 한숨 자고 방금 일어났어요. 적막함이 싫어서 푸른밤 오랜만에 듣는데 쫑디 목소리는 여전히 좋네요.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듣고 싶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외로운 일, 속상한 일,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적적하고 쓸쓸하실 때 푸른밤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위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런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셔도 좋고 그냥 저 오늘 괜히 쓸쓸해요 아니면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감정들 푸른밤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민님, 이틀 동안 토사 광란을 끝내고 겨우 정신 차리고 휴대폰을 켜서 푸른밤을 듣습니다. 아픈 몸 걱정보다는 살 좀 빠졌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저 이상한가요? 과음이 아니고 과식 때문에 그랬어요. 치킨을 먹고 체하다 보니 아이고 분해요. 종목을 바꿔야겠어요. 추천 좀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제 지금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유. 그래도 뭐 100% 컨디션이 돌아오진 못했겠죠. 이게 체한 거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뭐 탁 나아지진 않으니까 뭐 음식 조금만 좀 더 조심하시고요. 종목을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치킨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아무리 바꿔도 결국에는 치킨이에요. 답은 치킨입니다. 예?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잖아요. 벌스와 데드 사이에 치킨이라고. 원래는 벌스와 데드 사이에 초이스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치킨으로 갑니다. 뭐 잠깐 뭐 야식으로 좀 바꿔보실 걸 추천해드리자면 분식 괜찮지 않아요? 저는 야식으로 분식 괜찮던데 떡볶이라든지 뭐 라면도 분식으로 칠 수 있죠. 예, 뭐 그런 것들로 잠깐 가셨다가 고칼로리 치킨으로 결국엔 돌아오실 겁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민님. 5711님, 부모님은 제천에, 언니는 서울에, 저는 부산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늘 혼자 밥 먹어서 말하면서 먹는 게 좀 어색했네요. 근데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았어요. 김건모의 가족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이게 되게 좀 쓸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말하면서 밥 먹는 게 어색했다라는 게. 근데 어떠한 대화를 나누면서 먹게 되면 평소보다 좀 천천히 먹게 되기도 하고, 좀 천천히 먹게 되면 평소 먹는 양보다 좀 적게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를 하면서 먹는 것도 천천히 좀, 그리고 비교적 소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지시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물리적으로 힘들더라도 연락이나 뭐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택배야 요즘에 되니까 그런 걸로 교류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719님, 일하기 시작하면서 늘 제가 용돈을 드렸는데 이번에 엄마가 갑자기 명절 보너스라면서 용돈을 주셨어요. 지쳐 보인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찔끔 났네요. 다이도의 땡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대부분 어찌 보면 태어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용돈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많이 챙겨드리는 입장이 되는데,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전처럼 보너스야, 용돈이다 하면서 부모님이 주시면 기분이 진짜 묘할 것 같아요. 묘하면서 되게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사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던 거 추억도 새록새록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마음 잘 간직하시면서 4719님이 잘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부모님도 이런 거 챙겨주시면서 항상 뭘 또 바라시더라고. 또 다른 선물 같은 것들, 이게 추석 이제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 그쵸? 새해에 어떠한 선물 이런 걸 바라시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4959님,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오늘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힘낼 수 있게 모든 고3들에게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내십시오.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또 어찌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좀 막연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정신적인 흔들림이 있으면은 진짜 데미지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그 외로움과 막연한 뭔가 쓸쓸함, 뭐 좀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시고, 옆에서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뭔가 위로를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7959님이었죠? 7959님 힘내시고, 또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그만큼 마무리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김건모의 가족, 그리고 다이도의 땡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 했었죠. 몰랐네요. 이제야 보이네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김건모의 가족 그리고 다이도의 땡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잔잔하니 좋은데요. 오늘 푸른 밤에 이게 뭔가 그 선곡 자체가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쭉 보내주시는 선곡도 추석 특집이고 또 이제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틀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되게 좋네요. 자, 내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819님, 지저분한 사촌 동생 방에서 이틀째 같이 자고 있어요.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깨끗한 내 방이 너무나 그리운 밤입니다. 노래 그리워 부탁해요. 이 노래 틀어드려야겠다 무조건. 사연 너무 귀여웠어요. 사연이 너무 귀엽고 선곡도 좋았어요. 야 3819님 센스 좋았습니다. 뭐 대부분 근데 사촌 이렇게 온다고 하면 청소하지 않나? 청소할 텐데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함께 그냥 합심해서 한번 청소하세요. 사촌 동생 도와준다 생각하고 그것도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석이라는 게 사실 못 보던 이렇게 나의 뭐랄까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보고 그러는 뭐랄까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함께 해주면서 뭐 내년에 또 만나거나 그럴 때 야 너 작년 추석 기억나냐? 내가 너 도와준다고 청소한다고 야 그 먼지 털이로 막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것들도 또 추석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다은님,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고백이라는 이 용기를 갖는 것도 상당히 멋진 건데 어쨌든 고백하신 것 자체도 되게 멋진 일이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아픔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백을 했다고 거절당해서 그냥 혼자 좀 이제 쓸쓸히 또 돌아가는 그 아픔이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은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아픔이라든지 쓸쓸함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분명 그게 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다시 행복해져야지, 다시 괜찮아져야지, 그 사람을 빨리 잊어서 괜찮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충분히 느끼시고 충분히 그 시간을 음미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조윤영님, 취업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르니까 걱정이 되네요. 호란의 잃어버린 것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겪는 어떤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다 보면 대부분 취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떠한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일단 잘해야지 취업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막 하고 싶은 걸 잘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갈고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만약에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을의 그리워 그리고 호란의 잃어버린 것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늦은 저녁 하루를 보내고 찬바람에 창문을 닫으니 아득하게 조용한 방에서 아주 작은 조명 하나를 그토록 오랜 날이 지나가고 지루한 나의 시간은 흘러 또 문득
가던 날들 나 슬픈 꿈을 꾼 것만 같아. 노래 그리워 그리고 호란의 잃어버린 것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날게요. 김상경님, 27살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아서 올해 초에 목표했던 것들 중에서 남은 것들을 이루려는 중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 하려고 한 영어 시험, 그리고 혼자만의 해외여행.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이룰 수 있게 파이팅 해주세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신청합니다. 지금도 공부하며 라디오 듣네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이 해외여행과 영어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에 어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고 가고 싶은 곳으로 좋은 추억 많이 남기는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결과가 어떤지, 여행이 어땠는지, 뭐 다녀오시지 못하시거나 또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저희는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또 계획이 진행되는지를 나중에 또 푸른밤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2910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명절에 쉬고 싶었지만 저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수당을 조금 더 주신다고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 명절이라는 게, 그리고 남들 다 쉴 때 일을 한다라는 게 마음이 정말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도 좀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야겠죠.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좀 더 받으시고 이 신청곡을 제가 꼭 틀어드릴 테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그리고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만한 하루.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그리고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유, 둘 다 좀 힐링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도 있고, 옥상 달빛의 마지막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또롱또롱 좀 귀여운 느낌? 밤이 왠지 귀여워지는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앞에선 성공이 뭔가 좀 되게 가을, 감성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젖어드는 느낌이었다가 이제 힐링받고 귀여워지는 것 같은 힘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연 더 볼게요. 3011님, 예전엔 명절에 모이면 다 같이 밖에서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다들 휴대폰 가지고 각자 노네요. 오랜만에 모여서 할 얘기가 없다는데 왠지 씁쓸하더라고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애들은 휴대폰으로 그러는군요. 사실 저는 명절이 있어도 사실 만날 친척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친척들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런지는 몰랐네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또 서로 연동돼 있어서 같이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클랜전 하고 있고. 또 모르죠. 왠지 이게 뭐 어떠한 문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휴대폰에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이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물리적인 이 관계 형성, 그 커넥션 자체가 많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건 문화가 변해가는 당연한 어떠한 이데올로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과도기 같기도 하고 나중이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팽이를 치고 놀았단다 이런 게 되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안쓰럽긴 하지만 변해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야 니네 그래도 그렇게 휴대폰만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타이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들한텐 그게 익숙한 걸 수 있으니까요. 4810님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 너무 많이 긴장을 했나 봐요. 몸살 난 것처럼 몸이 저릿저릿하네요. 신랑한테 마사지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김동률의 감사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긴장 많이 하시고 또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지쳤을까요? 신랑분에게 마사지 많이 받으시고 또 생색 많이 내시고 생색 내도 되죠. 사실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또 몇 인분이고 또 보통 음식입니까? 튀김 음식이라는 게 부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명절 음식 중에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고 피로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두 번 해봤거든요. 그 20살 넘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면서 와 이거 엄마 어떻게 몇십 년 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었어요. 자 노래 들을까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그리고 김동률의 감사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그동안 학업 등의 이유로 명절에 친가와 외가라 모두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조금 불편해요. 제가 싹싹한 성격도 아니어서 평소에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저를 반가워해주는 친척들에게 어떻게 살갑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0239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어색해도 이해해주고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은 평소에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 않으면 어색한 게 당연하죠. 그래서 명절에만 등장하는 단골 진물들이 또 있잖아요.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시다면 행동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권해 보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게 신경도 써 줘 보시고요. 행동에 배어있는 어색함도 가족이라 더 고맙고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끝곡 빨간 의자의 새벽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면 익숙한 길들로 달려가네.